미 국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58명 죽인 나라가 40만 행사를 한다고? 보고서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 소프트 파워의 허실. 하지만 광화문에서 벌어진 일에 25년 외교관의 확신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고 영건, 쓰레기 영톤. NHK가 고개를 숙였고 BBC가 경악했습니다. 그녀가 올린 보고서 한 장이 국무부를 침묵시켰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캐서린 모리슨입니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및 공보 담당 부차관보. 25년간 세계 42개국에서 외교관 생활을 해왔죠. 주일 대사관, 주독 대사관을 거쳐 지금은 워싱턴 본부에서 미국 소프트 파워 전략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약 열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워싱턴 국무부 청사 6층 동아시아 태평양국 회의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이는 그 방에서 저는 직속 상관 마크 셀던 부차관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마크는 올해 61세. 하버드 케네디 스쿨 출신의 30년 넘게 국무부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뼛속까지 박혀 있었어요. 마크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뭉치를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캐서린, 이거 봤나?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류 관련 최신 통계 자료였어요. 한류 콘텐츠 수출 총액 143억 달러. BTS 단독 경제 효과 연간 5조 7천억 원. 한국 관광 수입 중 한류 기업은 41%. 마크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 팝 시장 점유율이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그 빈자리를 한국이 먹고 있다고. 이건 국가 전략의 문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한류의 성장세는 데이터로 명확했지만 저는 그 본질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할리우드, 브로드웨이, 재즈, 로큰롤로 100년 넘게 쌓아 올린 겁니다. 한국이 정부 예산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서 만든 K 콘텐츠가 그걸 위협한다고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죠. 마크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에서 BTS 광화문 무료 컴백 공연이 열린다. 40만 명이 모일 거라고 하더군. 내가 직접 가서 봐.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제가요? 공연 취재를요? 마크가 손을 저었습니다. 공연이 아니야. 한국 소프트 파워의 실체를 파악해 오란 말이야. 보고서 하나 써와. 제목은 이미 정해놨어. 마크가 노트패드에 뭔가를 적어 제게 밀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 소프트 파워의 허실 정부 주도 버블의 실태. 저는 그 제목을 보며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으니까요. 마크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도끼가 실려 있었어요. 한국이 40만 명짜리 무료 공연을 연다고? 웃기는 소리야. 이태원에서 158명 죽인 나라가 걔들 머릿수나 제대로 세는 나라인지부터 확인해봐.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스치긴 했어요.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거든요. 3년 전 이태원 참사 때 CNN 긴급 뉴스를 프로듀싱한 게 바로 저였습니다. 새벽 3시에 비상 호출을 받고 뉴스룸에 달려갔죠. 모니터에 뜬 서울의 골목길, 쓰러진 사람들, 울부짖는 가족들의 영상을 편집하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기본적인 군중 관리도 못하는 나라구나. 그 인상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뇌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마크가 뒤에서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캐서린. 펍이 뭔지 아나? 미국 팝의 열화판이야. 우리 비틀즈, 마이클 잭슨, 비욘세가 만든 문법을 복사해서 포장만 바꾼 거라고. 보고서에 그것도 써. 저는 문을 나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 창으로 워싱턴의 늦은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서 증거를 모으고 보고서를 완성하고 한국 소프트 파워가 거품이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였죠. 간단한 출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출장 준비는 이틀이면 충분했습니다. 서울 5일, 왕복 이동 포함 일주일 일정이었죠. 저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펴고 사전 조사를 시작했어요.
BTS 경제효과 분석 자료, 한류 수출 통계, 광화문 공연 개요서, 그리고 이태원 참사 사후 보고서까지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점점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류에 투입하는 예산이 연간 8,700억 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K 콘텐츠 글로벌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 한국문화원 37곳을 운영하며 한류 박람회까지 정부 주도로 여는 나라. 이건 순수한 문화적 역량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마케팅 프로젝트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죠.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싸다가 딸 에밀리 방 앞을 지나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틈으로 보라색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문을 밀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에밀리 방 벽 한쪽이 온통 보라색이었거든요. BTS 포스터, 앨범 사진, 콘서트 티켓 스톱, 그리고 한국어로 적힌 가사 노트까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계가 딸의 방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에밀리? 딸이 침대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어폰을 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20살 대학생의 얼굴에 들킨 아이 같은 표정이 스쳤어요. 엄마, 노크 좀 해주면 안 돼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며 벽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다 뭐니? 언제부터 이랬어? 에밀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3년 전부터요. 엄마한테 말 못했어요. 왜?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한국 욕하니까요. CNN에서 이태원 뉴스 만들면서 한국은 기본도 안 되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 말 듣고 나서 절대 말 못하겠더라고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에밀리, 법은 산업이야. 정부가 돈 쏟아부어서 만든 상품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건 기획사가 설계한 감정이야. 에밀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엄마는 한 번도 직접 안 봤잖아요. 한 번도. TV에서 사고 영상만 보고, 보고서만 읽고, 숫자만 보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봤어. CNN에서 봤지. 이태원에서 시체 실려 나오는 거. 그 말이 나간 순간 에밀리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에밀리는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제가 틀렸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가방을 끌고 현관을 나서려는데 에밀리 방이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배웅은 안 해도 문이라도 열어 잘 다녀와는 했을 텐데 오늘은 인기척조차 없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현관 신발장 위에 뭔가가 놓여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하얀 봉투였습니다. 앞면에 에밀리의 둥근 글씨로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접힌 편지지에서 은은한 라벤더 향이 났어요. 에밀리가 중학교 때부터 쓰는 향수 냄새였죠. 엄마는 원래 편견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그랬죠. 외교관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게 엄마한테 배운 첫 번째 규칙이었어요. 근데 엄마는 한국에 대해서만 그 규칙을 안 지키고 있어요. 제발 이번에는 눈으로 직접 봐주세요. 뉴스 말고, 보고서 말고, 엄마의 눈으로요. 그리고 엄마가 틀렸다면, 틀렸다고 말해줄 수 있는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에밀리.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됐어요. 저는 국무부 부차관보이고 이건 공무 출장이었으니까요. 저는 편지를 접어서 여권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왜 버리지 않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택시가 도착했고 저는 덜레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출발합니다. 보고서는 예정대로 쓰겠습니다. 마크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법을 터뜨려 와.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14시간 비행이 기다리고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워싱턴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노트북을 펼쳤어요. 보고서 초안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소프트파워의 허실 정부 주도 버블의 실태.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서론부터 결론이 정해진 보고서. 한국은 버블이고
증거를 모아오면 되는 간단한 임무. 옆좌석에서 10대로 보이는 아시아계 소녀가 이어폰을 끼고 보라색 응원봉을 가방에서 꺼내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표정은 마치 보물을 만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이돌 하나에 저렇게까지 열광하는 게, 미국에도 팝스타는 넘치는데 저런 눈빛으로 응원봉을 어루만지는 팬은 본 적이 없었어요. 비행기 엔진 소리가 일정하게 울리는 가운데 저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보고서 초안에 첫 문장이 적혀 있었죠. 한국의 문화 수출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한 구조적 버블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14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시차 때문에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덜레스에서 출발할 때 마신 커피 3잔이 위장에서 쓰리고 있었죠. 공항에 내리면 늘 그렇듯이 긴 줄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JFK 공항에서 입국 심사에 평균 47분, 수화물 수령에 또 30분. 그게 제가 아는 국제공항의 표준이었거든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브릿지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느낀 건 냄새였어요. 아니, 냄새가 없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JFK 특유의 고무 타는 냄새도, 히드로의 축축한 카펫 냄새도 없었습니다. 공기가 깨끗했어요. 어떤 공기청정 시스템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14시간 비행 뒤에 맞는 공기치고는 놀랄 만큼 쾌적했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어요. 그런데 줄이 없었습니다. 자동 입국 게이트가 길게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 기계 앞에 서서 여권을 찍고 지문을 인식시킨 뒤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화면에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가 동시에 떴습니다. 저는 게이트 앞에 섰어요. 여권을 올려놓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지문을 찍었습니다. 7분.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입국 도장이 찍히기까지 딱 7분이었어요. 저는 멍하니 뒤를 돌아봤습니다. JFK에서 47분 걸리는 과정이 7분 만에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수화물 찾는 곳은 더 어이없었습니다. 벨트가 이미 돌아가고 있었고 제 검은색 캐리어는 벨트 위에서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착륙한 지 15분도 안 돼서 캐리어가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공항은 국가의 쇼윈도니까 이 정도는 세금 쏟아부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진짜 시험은 도심에서 40만 명이 모이는 현장에서야. 입국장 출구로 나가자 한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 깔끔한 네이비 블레이저에 태블릿을 한 손에 든 모습. 자세가 바르고 눈빛이 차분했어요. 모리슨 부차관보님이시죠? 저는 정하윤입니다. 서울시 스마트안전본부 데이터 분석관입니다. 악수를 건넸습니다. 손이 작지만 악수가 단단했어요. 환영 인사를 늘어놓거나 아첨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할 일을 하러 온 사람의 태도였죠. 공항철도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직업병이었죠. 외교관은 어느 나라에 가든 첫 30분의 인상을 기록합니다. 표지판이 명확했고 동선이 겹치지 않았으며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배치까지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인프라는 돈이면 되니까요. 미국도 마음만 먹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저 자신에게 말했죠. 공항철도에 앉자 정하윤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동 시간에 간단히 시스템 브리핑을 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하윤이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거기에는 서울시 통합안전상황실의 실시간 대시보드가 떠 있었어요. 광화문 반경 2km 내 인구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AI 시스템입니다. CCTV 1200대와 이동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를 연동해서 2분 단위로 업데이트됩니다. 화면에는 광화문 일대가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녹색은 안전, 황색은 주의, 적색은 위험. 현재는 대부분 녹색이었지만 공연 당일에는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설명이었죠. 정하윤이 계속했어요. 적색 경보가 뜨면 해당 구간의 지하철 출구별로 자동 분산 안내 방송이 나가고 동시에 현장 자원봉사팀에게 실시간 알림이 전송됩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 실전에서 검증된 겁니까? 정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 3년간 서울에서 열린 10만 명 이상 행사 23건에 전부 투입됐습니다. 인명사고 0건이었고요. 23건의 0건.
숫자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코끝으로 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시스템은 좋아 보이네요. 하지만 시스템이 군중을 막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패닉 상태가 되면 어떤 시스템도 무력해지거든요. 몇 년 전 휴스턴 아스트로월드 참사 때도 시스템은 정상이었어요. 사람이 문제였죠. 정하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도 그걸 배웠습니다.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요. 그 말에 이태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정하윤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려 있었거든요. 경험에서 나오는 무게.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흔들리면 안 됐어요. 마크의 지시가 있었고, 보고서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호텔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마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공항 인프라는 예상보다 좋지만, 그건 돈의 문제입니다. 본 게임은 내일부터입니다. 마크의 답장이 왔어요. 좋아. 그리고 잊지 마. 이태원 이후에 뭐가 달라졌는지 묻지 마. 달라진 게 없을 테니까. 보여주기식 시스템 하나 만들어 놓고 홍보하는 거겠지.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층 빌딩들이 빛나고 한강 위로 다리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되고 활기찬 도시. 하지만 저는 그 풍경 너머에서 이태원의 좁은 골목을 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CNN 모니터에서 봤던 그 영상. 쓰러진 사람들, 산소호흡기, 들것. 저는 고개를 저으며 호텔에 도착했어요. 방에 들어가 여행 가방을 풀면서 여권을 꺼냈는데 사이에 끼워둔 에밀리의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주워서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았어요. 읽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 읽은 걸 또 읽을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광화문 현장 답사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종이 팔찌와 자원봉사자로 40만 명을 관리하겠다는 한국의 계획을 직접 보는 날이었죠. 저는 눈을 감으며 확신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나라의 민낯이 드러날 거라고. 보여주기식 시스템 뒤에 숨은 허술함이 보일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한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40만 명이 모이는 그 순간, 제 25년 경력이 송두리째 흔들릴 줄은, 제가 쓰려던 보고서의 제목이 완전히 바뀔 줄은, 그리고 닫힌 방문 너머에서 울던 딸에게 제가 먼저 전화를 걸게 될 줄은,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호텔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3월의 서울은 워싱턴보다 조금 더 쌀쌀했어요. 하지만 하늘이 맑았습니다. 유난히 맑았어요. 워싱턴의 회색 하늘에 익숙한 저에게 서울의 파란 하늘은 좀 낯설었죠. 정하윤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차분한 표정, 같은 단정한 자세. 태블릿을 한 손에 들고 있었어요. 오늘은 공연 전날입니다. 현장 답사를 시작하시죠. 택시를 타고 광화문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깨끗했어요. 뉴욕 맨해튼과 비교하면 쓰레기가 없다시피 했고, 보도블록이 반듯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거리의 간판들도 정돈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무시했어요. 도시 미관은 예산의 문제니까요.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무대 설치가 한창이었어요. 거대한 LED 스크린이 세워지고 음향 장비가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공연 전날 치고는 분위기가 굉장히 차분했어요. 미국에서 이 규모의 무료 공연을 준비하면 어떨까요? 경찰차가 도로를 봉쇄하고 무장 경비원이 펜스를 세우고 금속 탐지기가 줄지어 서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제 눈에 처음 들어온 건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수십 명이 광장 곳곳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아니었어요. 군인도 아니었고요. 나이대가 다양했는데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5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중장년층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정하윤이 설명했어요. 서울시 등록 자원봉사자 1만 2천 명이 이번 행사에 투입됩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1만 2천 명이요? 경찰 투입은요? 3,200명입니다. 3,200명. 40만 명 행사에?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미국 슈퍼볼은 7만 명 관중에 경찰 2만 5천 명을 투입해요. 비율로 따지면 관중 3명당 경찰 1명. 그런데 한국은 40만 명에 경찰 3,200명.
관중 125명당 경찰 1명이라는 뜻이었죠. 이건 미친 거 아닙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제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형광조끼 위에 현장대장이라고 적힌 말을 두른 남성이었어요. 키가 크진 않았지만 어깨가 넓었고 흰머리가 섞인 짧은 머리에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그가 다른 봉사자들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크지 않은데도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경험에서 나오는 권위 같은 게 느껴졌죠. 정하윤이 소개해줬습니다. 김재호 현장대장님입니다. 소방관으로 36년 근무하시다가 은퇴 후 자원봉사를 이어가고 계세요. 김재호가 저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악수를 건네자 그의 손이 거칠고 단단했어요. 수십 년간 호스를 잡고 사람을 들어 옮기고 잔해를 치운 손이라는 게 느껴졌죠.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인사를 건넸어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40만 명이 모이는데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김재호가 조끼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종이 팔찌였습니다.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3가지 색상의 종이 팔찌가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죠. 색깔별로 구역을 나눕니다. 노란 팔찌는 A 구역, 파란 팔찌는 B 구역, 빨간 팔찌는 C 구역. 퇴장할 때도 이 색깔 순서대로 나갑니다. 저는 그 종이 팔찌를 받아 들고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얇은 종이에 방수 코팅만 살짝 된 수준이었습니다. 무게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죠.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코웃음이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40만 명을 종이 팔찌로 관리하겠다고요? 미국에서는 10년 전에 포기한 방식입니다. RFID 칩 내장 팔찌, GPS 트래킹, 얼굴 인식 카메라가 기본인 시대의 종이 팔찌라니요. 솔직히 21세기 해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하윤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김재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비싼 장비가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36년 동안 화재 현장에서 배운 건 그거 하나예요.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감동적인 말이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감성으로 40만 명을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요. 답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종이 팔찌로 40만 명을 관리하겠다고 해요. 아날로그 수준입니다. 마크가 전화기 너머로 웃었어요. 좋아, 좋아. 사진 많이 찍어놨지? 보고서에 후진적 안전관리 섹션 넣자. 종이 팔찌 사진 넣으면 의회 브리핑에서 웃음 터질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충분히 찍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호텔 방 침대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보고서에 새 섹션을 추가했어요. 현장 안전관리 아날로그 방식에 대한 과잉 의존. 타이핑하면서 김재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요 없는 눈빛, 거친 손, 그리고 비싼 장비가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라는 그 말. 저는 고개를 저으며 노트북을 닫았어요.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저는 국무부 관료이고 객관적 보고서를 써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공연 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광화문 인근을 좀 더 둘러보기로 했어요. 공식 답사가 아니라 혼자서 걸어 다니며 이 도시의 민낯을 보고 싶었거든요. 포장된 공식 일정이 아니라 관광객 눈에 보이지 않는 뒷골목까지요. 그런데 이상한 거였어요. 뒷골목도 깨끗했습니다. 워싱턴 조지타운의 뒷골목에서 맡을 수 있는 쓰레기 냄새가 없었어요. 쓰레기통이 분리수거용으로 색깔별로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그걸 지키고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2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고서 메모를 정리하려고 노트북을 펴는데 카페 한쪽 구석에서 낮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리니 1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혼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갈색 피부에 검은 곱슬머리, 낡은 배낭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배낭에는 보라색 BTS 키링이 달려 있었고 손목에는 아미밤 모양의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외교관 생활 25년이면 위기에 처한 자국민이나 외국인을 발견하는 감각이 생깁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녀에게 다가갔어요. 괜찮니? 소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서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저 괜찮아요. 그냥 좀 힘들어서요. 저는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어디서 왔니? 브라질이요. 상파울루에서요. 저는 루시아예요. 17살이에요. 혼자? 소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2년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비행기값 모았어요. 학교 끝나면 제과점에서 일하고 주말엔 시장에서 과일 팔았어요. BTS 오빠들 전역하고 광화문에서 무료 공연한다는 뉴스 보고 이번 아니면 평생 못 올 것 같아서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 거니? 루시아의 입술이 떨렸어요. 숙소 예약 사기를 당했어요. 인터넷에서 예약하고 돈까지 다 보냈는데 주소로 가보니까 건물이 없었어요. 전화하면 연결이 안 돼요. 어젯밤에는 공항에서 잤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7살 소녀가 지구 반대편에서 혼자 와서 숙소 사기를 당하다니. 25년간 외교관을 하면서 비슷한 사례를 수없이 봤지만 눈앞에서 직접 보니 다르더군요. 저는 지갑을 열려고 했어요. 호텔비를 도와주거나 대사관에 연락해주거나. 그런데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카페 카운터 뒤에 있던 50대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는 루시아의 상황을 전혀 몰랐을 거예요.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대화를 듣고 온 것 같았죠. 아주머니가 루시아 앞에 앉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디서 왔어? 밥은 먹었어? 루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머니의 표정이 단번에 바뀌었어요. 안쓰러움이 아니라 결연함 같은 게 얼굴에 떠올랐죠. 잠깐만 있어. 아주머니는 카운터로 가더니 따뜻한 샌드위치와 수프, 그리고 귤 2개를 쟁반에 올려왔습니다. 루시아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먼저 이거 먹어. 배고프면 머리가 안 돌아가. 루시아가 놀란 눈으로 올려다봤어요. 얼마예요? 아주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돈 아니야. 먹어.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빠르게 통화했는데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위기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죠. 통화가 끝나자 아주머니가 루시아에게 말했어요. 우리 딸이 대학생인데 오늘 밤 우리 집에서 같이 자도 돼. 걱정 마. 내일 공연 보고 그 다음 날 공항까지 우리 딸이 데려다 줄게. 루시아가 멍하니 아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번에는 슬픈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울음이었죠. 루시아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사람한테 절대 문을 안 열어줘요. 문 열면 강도당하니까요. 낯선 사람이 밥을 주면 뭔가 나쁜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왜 이래요? 왜 아무것도 안 바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루시아의 머리를 쓸어주며 웃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야. 멀리서 온 손님한테 밥 먹이는 게 뭐 특별한 거라고.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했어요. 이건 제가 예상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에 쓸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어요. 정부가 시킨 것도 아니고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카페 아주머니가 낯선 외국인 소녀에게 밥을 먹이고 잠자리를 내준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개인의 친절과 국가 시스템은 다릅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40만 명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해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정하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정하윤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준비 완료됐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 파일이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 소프트 파워의 허실. 저는 커서를 가져다 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루시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울다가 웃었던 그 표정. 왜 아무것도 안 바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라고 물었던 그 목소리. 고개를 저었어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현장 관찰 개별 시민의 친절은 확인되나 시스템적 안전관리 역량과는 별개의 문제임. 그렇게 적고 나서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어요. 뭔가가 걸렸습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지만요. 공연 당일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서울의 공기가 달랐어요. 호텔 로비에서부터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중국인, 동남아시아인, 유럽인, 남미인까지 47개국에서 팬들이 몰려왔다는 말이 실감났죠.
저는 정하윤과 함께 서울시 통합안전상황실로 향했습니다. 광화문 인근의 한 관공서 건물 지하에 자리 잡은 그곳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관제실이었어요. 가로 15m짜리 대형 스크린이 정면에 걸려 있었고 그 위에 광화문 일대의 CCTV 화면 수십 개가 실시간으로 떠 있었습니다. 옆에는 밀집도 히트맵이 색깔별로 출렁이고 있었죠. 30명 가까운 분석관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정하윤이 설명했습니다. 현재 광화문 반경 2km 내 유동인구 약 12만 명. 오후 6시 공연 시작까지 4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올려다 봤어요. 숫자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12만 3천, 12만 5천, 12만 8천. 2분마다 업데이트되는 AI 밀집도 시스템이 정확히 작동하고 있었죠.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지하철 광화문역, 경복궁역, 시청역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서 녹색이었던 구간들이 하나둘 황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유동인구 22만, 오후 4시 28만, 오후 5시 35만. 저는 모니터 앞에 서서 숫자가 올라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몇 년 전 아스트로월드 참사 때도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숫자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통제불능이 되고 그때부터는 시스템이 아무 소용없어지죠. 오후 5시 30분 38만. 스크린의 히트맵에서 황색 구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적색은 아직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정하윤에게 물었어요. 지금 현장에서 혼란은 없습니까? 정하윤이 태블릿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현장 자원봉사팀 리포트 기준, 전 구역 정상 운영 중입니다. 지하철 출구별 분산 안내가 작동 중이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38만 명이 모여 있는데 정상이라니요? 관제실을 나와 직접 현장으로 갔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거든요. 모니터 속 데이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됐어요. 광화문 광장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온통 사람이었습니다. 보라색 물결이 광장 전체를 뒤덮고 있었어요. 응원봉을 흔드는 팬들, 한국어와 영어와 일본어와 스페인어가 뒤섞인 웅성거림, 무대를 향해 빛나는 수만 개의 눈동자들. 하지만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밀치지 않았어요. 워싱턴 내셔널몰에서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때 30만 명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밀침, 고함, 싸움, 그리고 매년 수십 건의 응급 이송. 그게 제가 아는 대형 행사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길을 비켜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아는 가족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통로가 열렸고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이 있으면 젊은 사람이 다가가 도왔어요. 넘어질 뻔한 사람이 있으면 옆 사람이 즉시 붙잡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각 출구와 교차점에 서서 형광봉을 흔들며 방향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재호의 종이 팔찌가 실전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노란 팔찌는 왼쪽 출구로요. 파란 팔찌는 오른쪽 출구로 가세요. 천천히 뛰지 말고 앞사람 따라가세요. 단순했어요. 하지만 40만 명이 그 단순한 규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색깔만 보면 되니까 언어가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국적이 달라도 모두가 이해할 수 있었죠.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어제 김재호가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비싼 장비가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고서용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고 있는 이 광경을 기록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저녁 6시, 무대에 조명이 들어왔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40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무대 위로 7명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BTS였어요. 광장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보라색 응원봉 40만 개가 일제히 빛을 뿜으며 출렁였어요. 그 광경은 마치 보라색 바다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그 폭발적인 환호 속에서도 아무도 앞으로 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열광하지만 통제된, 뜨겁지만 안전한,
그 모순된 조합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BTS가 첫 곡을 시작했습니다. 아리랑을 샘플링한 신곡의 전주가 흘러나오자 40만 명이 한꺼번에 떼창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전통 민요를 47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멜로디만으로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이건 제가 아는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공연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대 좌측 스피커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피드백 소음이 터졌어요. 끼익! 40만 명이 동시에 움찔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이 굳었어요. 그리고 불과 2초 뒤 좌측 구역의 안내 방송 시스템이 먹통이 됐습니다. 스피커 회로가 과부하를 일으킨 거였죠. 무대 좌측 A 구역 약 8만 명의 귀에 안내 방송이 들리지 않게 된 겁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몇 년 전 휴스턴 아스트로월드 가수 트래비스 스콧 콘서트에서 5만 명이 밀려 10명이 사망한 그 참사가 머릿속을 관통했습니다. 그때도 시작은 이랬어요. 시스템 한 곳이 고장나고 안내가 끊기고 군중이 방향을 잃고 그 다음은 패닉. 저는 관제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모니터를 봤어요. A 구역의 히트맵이 황색에서 주황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위험 수준 직전이었죠. A 구역 방송 2절, 밀집도 상승 중. 분석관 한 명이 긴급 보고를 했어요. 관제실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정하윤이 즉시 태블릿을 들어 올렸어요. 자원봉사팀에 긴급 알림 발송합니다. A 구역 현장 수동 전환.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진짜 시험이었죠. 그리고 모니터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김재호가 보였어요. 형광조끼의 현장대장 마크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확성기를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곧 내려놓았습니다. 확성기는 이 소음 속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직감한 거죠. 대신 김재호가 한 일은 이거였어요. 형광봉 2개를 양손에 들고 크게 팔을 교차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비행기 이착륙 때 지상요원이 하는 유도 신호와 비슷했어요. 주변 자원봉사자 6명이 즉시 같은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형광봉 12개가 어둠 속에서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군중이 그 신호를 보고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말 한마디 없이, 방송 없이, 오직 빛의 움직임만으로 노란 팔찌를 찬 사람들이 형광봉이 가리키는 왼쪽으로, 파란 팔찌를 찬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A 구역의 히트맵이 주황색에서 다시 황색으로 그리고 녹색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3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그 순간 관제실 모니터 한쪽에서 다른 장면이 포착됐어요. 루시아였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만났던 그 브라질 소녀. A 구역 한복판에 있었어요. 스피커 소음에 놀란 건지 갑자기 주저앉으며 가슴을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과호흡 증상이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7살 소녀가 8만 명 한복판에서 쓰러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구경하느라 더 몰려들거나 두 가지 모두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죠. 하지만 광화문에서 벌어진 일은 달랐어요. 루시아 주변에 있던 한국인 팬 2명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한 명이 소리쳤어요.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공간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원형의 빈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자연스럽게, 빠르게, 정확하게. 한 여성 팬이 루시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루시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숨 천천히 쉬어봐. 내가 여기 있어. 다른 사람은 물병을 건넸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카디건을 벗어 루시아가 기댈 수 있게 깔아줬어요. 그리고 의료팀이 도착했습니다. 빨간 조끼를 입은 2명의 응급구조사가 군중이 만들어준 통로를 통해 루시아에게 다가갔어요. 맥박 확인, 산소 포화도 측정, 과호흡 응급처치. 모든 게 훈련된 것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저는 관제실 모니터에서 타임스탬프를 확인했어요. 루시아가 쓰러진 시점부터 의료팀이 도착한 시점까지
42초, 42초였습니다. 미국 대형 행사 평균 의료 도착 시간은 4분 30초예요. 한국은 그 6분의 1 만에 해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크에게 중간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마크가 받자마자 물었습니다. 상황 어때? 사고 터졌어?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스피커 고장이 있었습니다. 마크의 목소리가 들떴어요. 좋아, 좋아. 그래서 혼란 있었지. 하지만 3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수동으로 대응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했습니다. 환자 1명 발생했는데 의료팀 도착까지 42초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뭐라고 쓸 건데?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마크에게 반박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마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캐서린, 내 임무가 뭔지 잊은 건 아니겠지. 보고서 제목은 정해져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모니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루시아가 일어나 주변 사람들에게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었어요. 그녀를 도왔던 팬들이 안도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 옆에 무릎 꿇고 앉았던 그 여성 팬은 루시아의 손을 잡고 뭔가 말하고 있었죠. 아마 계속 괜찮냐고 묻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닦았습니다. 전문가로서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됐지만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실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25년간 믿어온 사실, 아시아 국가의 질서는 경찰력에 의한 통제라는 그 믿음이, 군중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그 전제가 지금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으니까요. 공연이 끝났습니다. 밤 8시 30분이었어요. 무대 위 조명이 꺼지고 BTS 멤버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며 퇴장했습니다. 40만 명의 팬들이 앙코르를 외치다가 서서히 목소리가 잦아들었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출구로 몰려들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파리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런던 웸블리에서,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공연 후 퇴장이 사고로 이어진 사례를 저는 수없이 알고 있었어요. 현장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관람객 여러분, 안전한 귀가를 위해 구역별 순차 퇴장을 실시합니다. 노란 팔찌 A 구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관제실에서 나와 광장 한쪽에 서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두르지 않았어요. 자기 구역 순서가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순서가 되면 일어나서 천천히 출구로 향했죠. 김재호와 자원봉사자들은 여전히 각 출구에서 형광봉을 흔들며 방향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노란 팔찌는 왼쪽, 파란 팔찌는 오른쪽, 빨간 팔찌는 중앙으로. 45분. 40만 명이 광장에서 빠져나가는데 45분이 걸렸습니다. 도쿄 올림픽 폐회식 7만 명. 퇴장에 2시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이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숫자였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텅 빈 광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쓰레기가 없었어요. 40만 명이 몇 시간 동안 머물렀던 광장 바닥에 쓰레기가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종이컵 하나, 과자 봉지 하나, 물병 하나도요. 사람들이 각자 가져온 쓰레기를 스스로 챙겨간 거였어요. 자원봉사자가 나눠준 안내 카드와 물병까지도. 저는 텅 빈 광장 한가운데 서서 360도를 둘러봤습니다. 경복궁의 야경이 광장 너머로 빛나고 있었어요. 600년 된 궁궐과 현대 도시의 불빛이 겹쳐 보였죠. 그때 옆에서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일본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미국 쪽 분이세요? 고개를 돌리니 40대 중반의 남성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소규모 촬영팀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저는 요시다 켄타입니다. NHK 다큐멘터리 감독이에요. 악수를 건넸어요. 요시다 감독은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형용했습니다. 저는 여쭤봤어요. 감독님도 이 공연을 촬영하셨습니까? 요시다 감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도쿄 올림픽 폐회식을 찍은 사람입니다. 그때 7만 명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7만 명 퇴장하는데 2시간이 걸렸고 쓰레기 수거에 다음 날 오전까지 걸렸습니다.
요시다 감독이 텅 빈 광화문 광장을 가리켰어요. 지금 여기에 40만 명이 있었습니다. 45분 만에 빠져나갔고 쓰레기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요시다 감독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일본은 질서의 나라라고 자부해왔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믿어왔죠. 하지만 오늘 여기서 본 건 질서가 아닙니다. 이건 배려예요. 질서는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배려는 옆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규칙을 지킨 게 아니라 옆 사람을 본 거예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도쿄 올림픽 폐회식에서도 이 수준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일본인이, 그것도 NHK 감독이 한국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바로 그때 관제실 방향에서 정하윤이 뛰어왔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있었는데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부차관보님, 이것 좀 보셔야 합니다. BBC 월드 뉴스의 실시간 생중계였습니다. BBC 서울 특파원이 광화문 광장 앞에서 카메라를 보고 말하고 있었어요. 지금 제 뒤에서 40만 명이 퇴장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끝난 지 40분이 지났는데 이미 대부분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보시다시피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런던 하이드파크에서 10만 명 규모의 콘서트를 하면 최소 50톤의 쓰레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제로입니다. 이런 광경은 제 12년 특파원 경력에서 처음입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BBC가, NHK가, 그리고 제 눈이 같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하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최종 집계 나왔습니다. 관람 인원 41만 3천 명. 안전사고 0건. 경미 응급 이송 7건. 전원 현장 복귀. 적색경보 발령 0회. 잔유 쓰레기 추정량 0톤. 저는 숫자를 하나하나 되새겼어요. 41만 3천 명. 사고 0건. 쓰레기 0톤. 이건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제 25년 외교관 경력, 42개국 방문 경험, 수백 건의 국제행사 참관 기록 중에 이런 숫자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마크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대신 메모장을 열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그 세 글자를 적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광장이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고 경찰 차량 몇 대가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3월의 서울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저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어요. 온몸이 뜨거웠거든요. 저는 광장 한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화면을 열자 보고서 파일이 떴습니다. 한국 소프트파워의 허실 정부 주도 버블의 실태. 그 제목을 바라봤어요. 한참을요. 워싱턴에서 이 제목을 정할 때만 해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버블이고 증거를 모아오면 된다고 생각했죠. 마크가 정해준 결론에 맞춰 사실을 끼워 넣으면 되는 간단한 임무라고요. 하지만 지금 제 노트북 안에 들어있는 건 뭡니까? 인천공항 7분 입국, AI 밀집도 시스템 1200대 CCTV 연동, 은퇴 소방관이 이끄는 1만 2천 명의 자원봉사대, 스피커 고장 상황에서 형광봉 수신호로 8만 명을 3분 만에 통제한 현장 대응력, 쓰러진 17세 외국인 소녀에게 42초 만에 도착한 의료팀, 낯선 외국인에게 밥을 먹이고 잠자리를 내준 카페 아주머니, 41만 3천 명이 빠져나간 뒤 쓰레기 0톤의 광장, 그리고 NHK 감독과 BBC 특파원이 카메라 앞에서 인정한 경탄의 목소리. 이게 버블입니까? 이게 정부가 돈 쏟아부어서 만든 허상입니까? 저는 보고서 제목 위에 커서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글자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허실이 지워지고, 버블이 지워지고, 정부 주도가 지워졌어요. 그때 노트북 옆으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가방 안주머니에 넣어뒀던 여권이 빠지면서 사이에 끼워둔 편지가 벤치 위로 미끄러진 거였어요. 에밀리의 편지. 저는 그 하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라벤더 향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어요. 접힌 편지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엄마는 원래 편견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제발 이번에는 눈으로 직접 봐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틀렸다면 틀렸다고 말해줄 수 있는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글자가 흐려졌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25년간 외교관으로 살면서 42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백 건의 보고서를 쓰면서 단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국무부 복도에서 캐서린 모리스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지금 서울광화문 벤치에서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딸에게 한 말이 떠올랐어요. 봤어. CNN에서 봤지. 이태원에서 시체 실려 나오는 거. 그 말을 듣고 에밀리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를 자기 엄마가 시체 뉴스로만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편지를 접어 다시 여권 사이에 넣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네 번째에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졸린 목소리였습니다. 워싱턴은 아침 8시였거든요. 엄마, 에밀리. 왜, 무슨 일이야?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막혀 있었거든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내가 맞았어. 전화기 너머로 에밀리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틀렸어. 이 나라는 엄마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야.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직접 봤어? 응, 직접 봤어. 40만 명이 모였는데 아무도 밀치지 않더라. 17살 외국인 소녀가 쓰러졌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손을 잡아주더라. 카페 아주머니가 갈 곳 없는 외국인한테 밥 먹이고 잠자리를 내주더라. 저는 숨을 고르며 계속했어요.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40만 명이 빠져나갔는데 쓰레기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엄마가 25년 동안 42개국을 돌아다녔는데 이런 건 한 번도 못 봤어. 에밀리가 울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래서 보고서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노트북을 바라봤어요. 제목이 지워진 빈칸이 커서와 함께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쓸 거야. 처음부터. 에밀리가 한참 울다가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리고 에밀리, 한 가지 더. 뭔데? 내가 이 나라를 좋아하는 이유, 이제 알겠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이제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경복궁의 야경만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죠. 600년 된 궁궐 뒤로 서울의 마천루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형광조끼가 눈에 들어왔어요. 김재호였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더군요. 봉사자들은 이미 대부분 돌아갔는데 그는 혼자 남아서 안내 표지판을 거두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대장님. 김재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안 가셨습니까?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김재호가 표지판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 일을 하세요? 은퇴하셨으면 쉬셔도 되잖아요. 오늘 새벽 5시부터 나오셔서 지금 밤 9시가 넘었는데 아무런 데가 없이 16시간을 서 계신 거잖아요. 김재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36년 동안 소방관으로 살았습니다. 불타는 건물에 뛰어들어가서 사람 끌어내는 게 제 일이었어요. 은퇴하니까 불은 없어졌는데 사람 지키고 싶은 마음은 안 없어지더라고요. 여기 사람들 다 그래요. 특별해서가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미국에서는 자원봉사를 이력서에 한 줄 넣으려고 합니다. 대학 입시에 유리하니까, 세금 공제가 되니까, 소셜미디어에 올릴 사진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새벽 5시에 나와서 16시간을 서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한국의 소프트 파워였어요. 법이 아니라, 정부 예산이 아니라, 마크 셀던이 비웃은 그 종이 팔찌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김재호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깊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김재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는 다시 표지판을 집어 들고 걸어갔어요. 형광조끼를 입은 68세 노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를 만든 건 삼성도, BTS도, 정부 예산도 아닌 저 사람 같은 사람들이구나.
벤치로 돌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빈 제목 칸에 새로운 제목을 타이핑했어요. 한국 모델 미국이 배워야 할 시민 외교.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25년간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연구해왔다. 그리고 서울에서 미국이 가지지 못한 힘을 발견했다. 5일 후 워싱턴 국무부 청사 6층 동아시아 태평양국 브리핑룸이었습니다. 직사각형 테이블에 12명이 앉아 있었어요. 각국 담당관들, 분석관들, 그리고 테이블 맨 끝에 마크 셀던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크가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어요. 표정에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자기가 시킨 대로 보고서를 써왔을 거라고 확신하는 얼굴이었죠. 저는 프로젝터 앞에 섰습니다. USB를 꽂고 화면을 띄웠어요.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국 모델 미국이 배워야 할 시민 외교. 마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간에 주름이 잡혔어요. 그가 입을 열려는 찰나,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어요. 출장 전 저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한 버블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서울에 갔습니다. 셀던 부차관도 같은 의견이셨죠.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제가 본 것은 가설과 정반대였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어요. 광화문 광장에 항공사진이 떴습니다. 40만 명의 보라색 물결, 41만 3천 명이 모인 무료 야외 공연, 경찰 투입 3,200명, 미국 슈퍼볼 7만 명에 경찰 2만 5천 명을 투입하는 것과 비교하면 인원 대비 경찰 비율은 4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어요. 몇 명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는 영건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고요? 첨단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AI 밀집도 시스템과 1200대 CCTV 연동은 인상적이었지만 진짜 힘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김재호의 사진이 떴어요. 형광조끼를 입고 형광봉을 든 68세 노인. 이분은 36년 경력에 은퇴한 소방관입니다. 새벽 5시에 나와서 밤 9시까지 16시간을 무보수로 현장을 지켰습니다. 이분 같은 자원봉사자가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공연 중 스피커 시스템이 고장나서 8만 명에게 안내 방송이 끊겼습니다. 미국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스트로월드를 기억하시죠?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아스트로월드를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는 이 은퇴한 소방관이 형광봉 2개로 8만 명을 3분 만에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군중이 그 신호를 따랐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방송 없이, 오직 신뢰만으로.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루시아의 사진이 떴습니다.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죠. 이 소녀는 브라질에서 온 17살 아미입니다. 2년간 아르바이트해서 비행기 값을 모아 혼자 서울에 왔습니다. 숙소 예약 사기를 당해 갈 곳이 없었죠. 그런데 광화문 인근 카페 주인 아주머니가 이 소녀에게 밥을 먹이고 자기 집에서 재워주고 딸에게 부탁해서 공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저는 브리핑룸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슬라이드를 하나 더 넘겼습니다. 텅 빈 광화문 광장 사진. 40만 명이 빠져나간 뒤 잔류 쓰레기 0톤. 퇴장 소요 시간 45분. 도쿄 올림픽 폐회식 7만 명 퇴장에 2시간이 걸렸습니다. NHK 감독이 현장에서 직접 인정했고 BBC가 생중계로 보도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끄고 브리핑룸 정면을 바라봤어요. 12명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앉은 마크 셀던의 얼굴도. 마크의 표정은 더 이상 여유롭지 않았어요. 입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팔짱을 풀고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했어요. 한국의 진짜 소프트 파워는 펍이 아닙니다. BTS가 아닙니다. 정부 예산 8,700억 원이 아닙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40만 명이 모여도 아무도 밀치지 않는 시민의식. 17살 외국인 소녀에게 아무 대가 없이 밥을 먹이고 잠자리를 주는 할머니. 은퇴하고도 사람을 지키겠다며 새벽부터 나오는 68세 소방관. 쓰러진 사람 옆에 무릎 꿇고 앉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모르는 시민. 그리고 41만 명이 빠져나간 뒤 쓰레기 한 장 남기지 않는 문화. 이것이 미국이 가지지 못한 한국만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크를 바라봤어요. 마크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30년 넘게 국무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의 확신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죠.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어요. 몇 명은 저에게 다가와 인상적인 보고서였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는 마지막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도 자리를 정리하며 남아 있었죠. 마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집어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등을 보인 채로 서 있었죠. 캐서린. 네. 마크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다음에는 나도 직접 보고 올게.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빈 브리핑룸에 혼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죠. 마크 셀던이 변한 건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직접 보겠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최종본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모델 미국이 배워야 할 시민 외교. 표지에 국무부 직인이 찍혀 있었죠. 저는 서랍을 열어 뭔가를 꺼냈어요. 에밀리에게 줄 선물이었습니다. BTS 서울 콘서트 티켓 2장. 다음 서울 공연이 잡혔다는 뉴스를 보고 돌아오자마자 예매한 거였죠. 티켓 위에 메모를 붙였어요. 다음에는 같이 가자. 엄마가 좋아하는 나라를 보여줄게. 그리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루시아에게서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모리슨 아줌마, 저 무사히 상파울루에 돌아왔어요. 비행기에서 14시간 내내 울었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행복해서요. 내년에 꼭 다시 갈 거예요. 그때 카페 할머니네 가게에 다시 가서 이번에는 제가 브라질 과자를 가져다 드릴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게 있어요. 낯선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거요. 저도 그렇게 살래요. 저는 이메일을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포토맥 강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결론 부분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세계는 스타를 보러 서울에 갔다. 하지만 서울이 보여준 진짜 스타는 그 나라의 국민이었다. 저는 그 문장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에밀리의 편지를 다시 꺼냈어요. 이제 수십 번은 읽은 그 편지를. 엄마가 틀렸다면 틀렸다고 말해줄 수 있는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편지를 책상 유리 밑에 끼워 넣었습니다. 앞으로 매일 볼 수 있게요. 이건 제 딸이 가르쳐준 외교관의 첫 번째 규칙이니까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 판단하지 마라.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서울의 그날 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경복궁 너머로 반짝이던 서울의 야경, 40만 개의 보라색 응원봉이 출렁이던 광화문 광장, 형광봉을 흔들며 사람들을 지키던 68세 소방관의 뒷모습, 그리고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라고 말하며 쓰러진 소녀의 손을 잡아준 이름 모를 한국 시민의 얼굴,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버블이라고 비웃었던 나라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의 힘은 반도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퍼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출액과 GDP 숫자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40만 명이 모여도 옆 사람을 밀치지 않는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미 국무부 고위직이 광화문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의식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만든 나라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